오늘의 사연입니다. 사돈이랑 왜 만나셨어요? 오해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고 침묵은 마음 하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떠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금비싸 열라디오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올 때쯤이면 저는 손주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에선 어김없이 소리가 나고 허리는 밤새 굳은 듯 뻐근하지만 이 작은 녀석의 숨결 하나에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걸 느낍니다. 오늘도 된장국을 끓이고 손주 먹일 반찬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어릴 적 우리 아들도 이런 맛을 먹으며 컸겠지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건 둘째치고 눈빛에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어서 마주보기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잘못했나 싶어 며칠째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혹시 반찬이 입에 안 맞았나, 국이 짰던가 혼자 반성문을 쓰는 기분입니다. 어머님, 이건 다음부턴 간장 조금만 넣어주세요. 오늘 아침 며느리는 된장국을 한 숟갈 뜨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공손한데 말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그래, 짰구나. 다음엔 간장 좀 덜 넣을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위로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내가 뭐라고 했나 싶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국을 식히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식사를 마치더니 손주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행사 있어서 부탁드릴게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웃음도 없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손을 씻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종합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지요. 혹시 최근 피로감이 심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셨어요?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간 수치가 꽤 높고 심장도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서는데 괜스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아이는 어떻게 하지?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내 이름으로 된 적금이라도 집 한 구석이라도 정리해 두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할 순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연락을 드린 분은 바로 며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돈은 점잖고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처음 인사드렸을 때도 조용조용 말씀하시던 그 인상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몇 해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다고 들었고 그 뒤로 혼자 조용히 지내신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절이나 손주 생일 같은 날에나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어쩐지 말이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정밀검진 결과를 들은 이후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손주는 저에게 전부였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아들한테 말할 순 없었습니다. 늘 바쁘단 말로 집안일에는 무심한 사람이니까요. 며느리한텐 더더욱 조심스러웠고요. 자칫하면 괜한 걱정만 끼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사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돈, 제가 잠깐 뵙고 여쭐 게 있어서요. 괜찮으실까요?
사돈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약속 장소는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사람들의 시선도 적당히 비켜가는 곳이었습니다. 커피보다 생강차가 더 잘 어울리는 분위기였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말문을 여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처음 꺼내려니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밀 검사도 받아보라고 해서요. 뭐 큰 병은 아니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주한테 뭐라도 하나 남겨주고 싶은데. 그 말을 들은 사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랑 이야기하면 괜히 부담 줄 것 같고 아들은 일에 바빠 늘 그저 흘려듣기 일쑤니 제가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거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데 아세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요. 사돈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 정도는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세 번쯤 더 만나게 됐습니다. 인감도장을 챙겨야 할 때는 동네 구청 근처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고 통장 문제를 상의한 날은 근처 은행 앞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전부 손주를 위해 움직인 일이었습니다. 많진 않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간단한 서류를 정리하고 사인까지 마친 뒤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요즘 불러대는 동요를 흥얼거리며 웃음이 났고 사돈도 덩달아 웃으셨습니다. 아이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정성을 다하시니까요. 좋긴요. 요즘은 눈치 보느라 죽겠어요. 애는 좋은데 엄마 눈치는 여간 아닌 게 아니에요. 순간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눈앞에 믿기 힘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가방끈을 어깨에 맨 채 두 눈이 동그랗게 떠진 얼굴로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움도 당황도 그리고 무엇보다 묘한 불신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괜히 차를 마시러 나온 것처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 너 여기 웬일이니? 제가 먼저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이더니 그대로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서늘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뒤척였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못하고 마주친 그 순간 며느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아니라 생각했던 제 행동이 혹시 누군가에게는 큰 오해가 되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손주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준비물을 챙기며 조용조용 움직였지만 저는 그 침묵이 낯설고 서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퇴근길이었니? 거기서 마주칠 줄 몰랐다. 잠깐 눈을 들던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이었어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뒤로 더는 말이 없었고 식탁 위에는 국 끓는 소리만 덩그러니 흘렀습니다. 국그릇에 김이 올라왔지만 그 따뜻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식사를 마치고 손주를 챙겨 나갔고 저는 조용히 앉아 국을 식히기만 했습니다. 오후에 잠깐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급히 들어오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혹시 무언가 봤을까?
괜한 걱정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식사가 끝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은 TV 리모컨만 들고 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 말이 너무 없네. 뭔가 속상한 일 있나? 제가 슬쩍 물으니 아들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겠죠. 별일 없을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야 항상 똑같으시잖아요. 설마요. 그 말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가 조용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랑 요즘 자주 만나셨어요? 순간 저는 멍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질문이 들어왔고 그 말투에선 의심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응? 왜? 그냥 제가 2번이나 마주쳤거든요. 커피숍에서요. 그런데 두 분 다 말씀 없으시길래 며느리의 눈빛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오해가 이미 뿌리를 내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안이 바싹 말라왔고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냥 손주 문제로 좀 상의할 게 있어서. 별일 아니야. 짧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말 뒤에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마치 저를 완전히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서랍을 열고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잘해보려고 했던 일이 어쩌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식탁에 앉은 4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반찬을 입에 넣고 종알종알 무슨 노래를 흥얼거렸고 아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다 말없이 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치를 집어 손주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한마디 말도 없었지요. 저도 괜히 물컵을 닦아내며 쓸데없이 테이블 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버지랑 자주 연락하시죠? 순간 젓가락이 제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하던 식탁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제가 묻자 며느리는 아주 차분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2번 봤어요. 카페에서요.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랑 단둘이 계셨던 거. 웃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저한텐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오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숟가락을 멈춘 채 저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따로 만나세요? 저희 아버진 혼자 되신 지 얼마 안 됐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네 아버지랑 뭘 어쨌다고. 그럼 뭘 하셨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그게 정상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어머님한테 무례하게 군 적 없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숨기셨어요? 숨긴 게 아니야. 내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예 말할 생각도 없으셨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손주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었고 그게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도움을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이 다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인데 너한텐 말하고 싶지 않았다. 제 입에서 불쑥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말하고 나서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모를 만큼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내 눈치를 받고 너는 나를 의심했어. 그게 지금 이 집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손주가 무서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말없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 들어와 조용히 방문을 걸었습니다. 문을 닫는 제 손끝이 떨렸고 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상처는 꼭 잘못한 쪽만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끈 방 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간간이 차 지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조차도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손주의 눈동자가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나는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손주에게 뭔가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사돈한테 도움을 청한 것도 며느리 몰래 진행한 것도 제가 생각해도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나쁜 일이었을까요? 아침이 밝아올 즈음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는 이미 손주를 챙겨 나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된장국은 제가 끓일게요. 그 말 한 줄에 담긴 뜻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없이도 상관없다는 뜻. 이 집의 식탁은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말.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집 안에 아무도 없는 시간. 저는 거실에 놓인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손주 사진을 꺼내놓고 어떤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무슨 식으로 남겨야 할지 조심스럽게 적어두었던 그 종이. 그 위에 차가운 손끝으로 볼펜을 들었습니다. 한 글자씩 줄을 그었습니다. 내가 써둔 이름, 남겨줄 금액, 아이 이름. 그 모든 걸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됐다. 그 순간 문득 들려온 소리.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뤘어. 갈 일 없어. 왜요? 며칠 전엔 꼭 가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생각이 바뀌었어. 말끝을 흐리며 싱크대에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식기 건조대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서운하셨어요? 제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너희 집 일에 내가 뭐라고 서운하니? 그냥 내가 빠지는 게 맞겠다 싶었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두어 벌 옷, 약통, 그리고 수첩 하나.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앞까지 걷는 동안 어쩐지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작은 읍내에 있는 요양원. 예전에 한번 손주 체험 학습 따라갔다가 우연히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사람도 많지 않은 그곳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접수를 하고 방에 들어가자 허름하지만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가만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좀 써야겠다. 내 시간, 내 체력, 내 마음.
처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도 어머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집안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은 돌아가고 손주는 여느 때처럼 뛰어다녔지만 집 안 어딘가가 텅 비어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랬습니다. 혼자 바람 좀 쐬고 오시겠지. 예전에도 가끔 친정 가시고 그러셨잖아.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식탁에 앉아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그 말에 며느리는 밥숟갈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끝이 잘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곧 오실 거야.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말한 본인도 알고 있었고 듣고 있던 아들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순이 남긴 것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요양원이라는 힌트조차 이 집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간장 하나, 국 하나, 반찬 하나, 평소에 시어머니가 하던 사소한 일들이 쌓이자 그 빈자리가 체감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열이 나던 날 밤 며느리는 급히 약을 찾다가 수납장 안에 놓인 종이약 봉투들 속에서 시어머니가 정리해둔 비상약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작게 적힌 쪽지 하나. 아기 열 날 때는 이거 먼저, 그래도 안 떨어지면 이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며느리는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커피숍에서 마주쳤던 장면. 그건 그렇게 오해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보였을까? 왜 그렇게 말해버렸을까? 왜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 한마디면 됐던 걸. 다음 날 며느리는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던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너 어른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 아니다. 아빠. 그분이 왜 나한테 연락했는지 너한텐 말도 안 해줬지? 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어떤 말 했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내 어머니가 자랑스럽더라. 혼자 병원 다니고 손주 생각해서 뭐라도 남겨주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내가 한 짓이 뭔 줄은 알아? 몰랐어. 그게 그런 건 줄은. 알겠다고 하기 전에 찾아가 봐. 늦기 전에. 아버지는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오해, 그리고 침묵 속에서 건넸던 냉대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아이에게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했던 자신의 시어머니였다는 걸요.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정원 너머로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꽃잎 몇 개가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지 벌써 1시간은 넘었을 겁니다. 마음은 진작 돌아섰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길 왔는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조심스레 걸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였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자 달려왔고 며느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작은 팔이 제 다리에 안기고 저는 얼떨결에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 온기에 꾹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잘 지냈니? 밥은 잘 먹고? 응. 엄마가 된장국 끓여줬는데 할머니 거보다 짰어.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애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려는 찰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고 아이가 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혼자서 상상하고 판단하고 화내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이를 살짝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많이 퀭해져 있더군요. 너무 늦었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건 아니야. 그냥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맞지. 며느리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도 사실 내가 싫었던 적 있어. 말끝마다 벽을 세우고 네가 내 밥을 먹으면서도 내 눈을 안 보던 그때들. 그래도 참고 있었어. 손주 얼굴 보면 그게 다 사라지더라. 정말 죄송해요. 사돈이랑 만난 것도 사실 너한테 줄 거 준비하려고 그랬어. 내가 병원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급했어. 이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 손주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생각 바꿨어. 내가 남긴다고 그게 애한텐 다 좋은 건 아니더라. 그 돈으로 병원도 가고 옷도 사입고 그렇게 나한테 좀 써보려고. 며느리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 와?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얼굴 보러는 가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그 순간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만큼은 분명히 내디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요양원까지 차를 몰고 왔고 손주는 조수석에서 연신 창밖을 보며 우리 집이다 를 외쳐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제 슬리퍼가 그대로 있는 걸 보자 어쩐지 울컥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물 한 잔을 건네주었고 저는 조용히 그걸 받았습니다. 방은 그대로 뒀어요. 바닥 청소만 했고요. 고마워. 서툴렀지만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끌며 놀자고 보채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를 따라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듯한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저는 부엌에서 함께 밥을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나란히 선 채 양파를 썰고 국간장을 조절하고 된장을 풀면서도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그 조용한 부엌에서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힘들었니?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그걸 어머님 탓으로 돌렸어요. 나도 너한테 서운했어. 근데 참았어. 이 집에서 살아야 하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말할게요. 마음도 생각도 너무 속으로만 삼키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 정기검진 예약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혼자 가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제 일이기도 해요. 그 말이 낯설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랍 안에 있던 유언장 서류를 꺼내 조용히 종이 접기를 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접힌 그 종이를 봉투에 넣어 서랍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에게 뭔가를 남기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벤치 옆을 지나며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같이 걷는 거야. 걷다 보면 좋은데 도착하겠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맞잡은 손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고 봄꽃이 피어 있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말 없는 따뜻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합니다. 영순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으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